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단원은 우리가 조리 이론 파트에서 중식 조리 이론 이미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일식 조리 이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일식과 보고는 굉장히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공부해 두신다면 딱 보고를 보시는 분들, 일식만 보고를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둘이 교차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로 같이 공부를 해 두시는 것 또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식까지는 상시 시험으로서 거의 매주 한 달에 자주 시험이 있다라고 본다면 보고 시험은 1년에 2번 또는 3번 혹은 1번 이렇게 정해져 있는 정시 시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명품 기본이론 제21강 일식조리 이론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 누락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책에서 누락된 부분을 PDF 파일로 다운받으셔서 공부하시면서 저의 수업을 반드시 들어보셔야지만 일식 부분의 전체적인 공부가 진행된다라는 것 꼭 참고를 부탁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21강 일식조리 이론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보시게 되면 이미 공부 범위 한눈에 보기를 중식조리 이론할 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각 능력 단위별로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라고 보았을 때 일식조리도 마찬가지로 개요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각 해당하는 NCS 능력 단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 9가지, 그래서 토탈 10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는 부분을 영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일식조리 개요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식조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칼이 좀 달랐다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이거 이외에도 일식조리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조리의 특성을 갖고 있는지 개요를 먼저 잡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동양 요리가 좀 많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일식조리에서도 기본 조리법은요. 오미라고 해서 5가지 맛을 기본적으로 살리는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 또한 오법이라고 해서 날것, 구이, 튀김, 조림, 찜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오색이라고 해서 흰색, 검은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의 조화와 계절 감각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식조리 같은 경우는요. 식재료가 지닌 고유의 맛과 색, 향과 모양, 시각적으로 먹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일식 그릇들을 보시면 굉장히 화려하고 음식도 굉장히 화려한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굉장히 중시하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다가 세 번째로 섬나라로 해산물의 요리가 발전했고요. 날것으로 먹는 조리 방법이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라고 하면 거의 일식을 떠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날것 상태, 해산물 아주 많이 요리에 쓰인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죠. 아까도 말을 했지만 눈으로 먹는다고 할 만큼 계절의 표현과 색감, 그래서 계절을 나타내는 그릇들, 도구들, 그래서 우리가 코디네이터 공부하고자 할 때 일본으로 가서도 많이 공부를 했다라는 것, 이런 게 굉장히 화려하게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일식에서는요, 한국 음식도 그렇고 중국 음식도 그렇겠지만 조미료를 조금 나누는 방법이 다릅니다. 일본어가 나와 있어서 일본어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라면 쉽게 다가가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시고요. 요새는 또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 오셔서 자격증을 따려고 하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훨씬 더 많이 쉽게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 시, 스, 세, 소라고 해서요. 사라고 하는 것은 설탕, 사토가 되는 거고요. 청주는 사케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라고 하는 조미료를 쓰고요. 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시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시오라고 쓰고요. 식초는 스라고 하는 것을 쓰고 간장, 쇼유라고 하는데 세에 가깝고요. 소, 된장의 모든 그런 부분들, 미소가 대표적인 것이 있겠죠. 그래서 사시스세로 소로 조미료가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맛들이는 순서도 조금 다릅니다.
생선 종류의 맛을 들일 때와 채소 종류의 맛을 들일 때 첨가해주는, 맛을 들여주는 순서가 다르다라는 것도 보시면 되는데 생선 종류 같은 경우는 청주를 먼저 넣습니다. 즉 비린내를 감소하기 위해서 생선류 같은 경우는 청주를 먼저 쓰는구나. 하지만 채소류를 할 때에는 설탕류를 가장 먼저 맛을 들여주는구나. 두 개의 차이점을 조금 암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생선 종류에다가 맛을 들일 때 청주, 설탕, 소금, 식초, 간장, 여긴 된장이 빠진 상태고요. 채소류의 맛을 들일 때에는 설탕, 소금, 간장, 식초, 된장의 순서로 맛을 들여준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익숙하게 한 번쯤 들어봤던 사시미 이야기가 나옵니다. 칼의 종류를 한번 대략적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조리 실무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겠지만 다시 한번 잊어버리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일식 이론에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칼의 종류와 사용 용도를 보았을 때 크게 4가지의 칼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게 사시미 보초라고 하는 건데 생선회를 자를 때 사용하는 회칼이 되겠죠. 아주 길게 생겼습니다. 보통 23cm에서 30cm 정도를 쓰는 것이 특징인데 한국인의 경우, 여성의 경우 이제 너무 길어서 27cm나 그거보다 조금 작은 24짜리도 쓰시는 분들도 계신다라는 겁니다. 버들린 모양이라고 해서 이 야나기 보초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 대바 보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보초라는 말보다는 사시미 칼이냐, 대바 칼이냐라는 것으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대바 같은 경우는 생선을 손질하거나 포를 뜰 때나 굵은 뼈를 자를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일식 조리 기능사에서 가장 어려운 생선이 뭐냐면 도미 다루기예요. 아마 익히 들어보셨을 텐데 도미가 굉장히 뼈도 단단하고요. 비늘만 치더라도 막 그 비늘이 막 쏟아져 튀어요. 그래서 굉장히 손질하기가 어려운 게 도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리를 자르고 그다음에 이빨을 자르고 머리를 자르고 해야 되는데 그때 쓸 수 있는 칼을 회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쓰는 칼을 뭐라고 한다? 일종의 절단 칼이라고 해서 칼등이 무겁고 두꺼운 것을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대바라고 불려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우수바가 있어요. 우수바는 쓰시는 분도 있고 시험장 가실 때는 대부분 사시미랑 대바를 가져가시지만 우수바를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전문인들은 우수바도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채소를 자르는 칼이에요. 돌려깎기 할 때 사용하는 채소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칼날이 얇기 때문에 뼈가 있거나 단단한 재료는 쓰지 않고요. 재료를 가늘고 얇게 썰기 쉽더라. 그래서 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시미, 대바, 우수바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운하기 보초 같은 경우 운하기라고 하는 거는요. 장어예요. 민물장어나 바다장어 등을 손질할 때 전용으로 사용하는 장어칼이다. 운하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뾰족한 것이 특징이 앞에 칼 끝이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뾰족한 느낌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칼이 뭐지? 장어칼이구나, 운하기 보초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식은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종류가 굉장히 조리도가 많잖아요. 벌써 보니까 4가지 종류를 보았는데 폭이 좁고 길면서 칼이 잘 들지 않으면 생선 자체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상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칼 가는 연습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칼을 가려면 필요한 도구가 뭐다? 숫돌이겠죠. 숫돌도 기초조리 실무 설명을 드렸지만 거친 숫돌과 중간 숫돌과 마무리 숫돌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400방, 평방미터 1평방미터 안에 들어있는 숫돌에 갈려진 정도가 400개면 400방, 1000개면 1000방, 그 이상이면 4000에 6000방인데 아라토이시라고 해서 거친 숫돌이에요. 대부분 거친 걸 맨 처음에 잡아줍니다. 두 번째, 나카토이시라고 해서 중간 숫돌인데 칼에 날을 세울 때 먼저 거칠게 갈아준 다음에 날을 좀 더 바짝 세워줄 때 중간 숫돌을 많이 쓰고요. 마무리 숫돌은 훨씬 더 고와야 돼요. 그래서 갈아낸 자국들을 없애주면서 표면 입자를 미세하게 해주는
그래서 시아게도이시라고 하는 세 가지의 숫돌로 크게 나뉘어진다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처음 시작, 훨씬 더 날카롭게 하는 단계라고 공부해 주시면 되겠죠. 본격적으로 능력 단위 9개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침조리입니다. 무친다라는 거 우리가 벌써 딱 한국말로 들어도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일식 조리 기능사 메뉴에서는 갑오징어 명란 무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침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적절히 그냥 무쳐준 걸 말해요. 재료와 향신료들을. 재료는 신선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재료에 따라 가열하거나 밑간을 먼저 한 다음에 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된장, 깨, 호두, 땅콩, 성게알젓 여러 가지 것들에 명란젓 묻혀주는 것들, 섞어주는 것을 무침조리라고 하고요. 담아주는 그릇은 작으면서도 약간 깊이가 있는 것이 잘 어울리고요. 과일이나 대나무 그릇 같은 것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는 충분히 식혀서 사용하며 요리는 먹기 직전에 무쳐내는 것이 좋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오징어 명란 무침이라고 하는 메뉴명이 있는데 그런 거에 따른 전처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오징어 같은 경우는 일식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는 재료 중에 하나인데 겉껍질과 속껍질을 벗겨낸 것을 얇고 가늘게 채 썰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갑오징어가 굉장히 두꺼워서 포를 떠줘서 얇게 채치는 방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분의 수분과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소금을 사용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냄새를 없애주기 위해서 청주에다가 부드럽게 데쳐주는 방법. 물을 팔팔 끓이면 갑오징어가 오그라들으니까 따뜻한 물에 살짝 데치거나 청주를 살짝 끓이거나 해서 부드럽게 섞어주는 방법을 무침 방법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갑오징어 명란 무침이라고 했으니까 명란젓은 명란알은 바늘 갈라 칼등으로 알만 밀어내듯이 긁어줍니다. 껍질은 쓰지 않고 마르지 않게 보관해서 알만 쓰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부는 끓는 물에 삶아서 찬물에 한번 헹군 다음에 면보자기에 싸서 무거운 것으로 눌러서 물기를 뺀 다음에 쓰기도 한다라는 거죠. 곤약은 데쳐서 준비해주고요. 흰깨, 깨끗이 씻어 물기 뺀 다음에 보통 볶아 쓰셔야 되겠죠. 도미는 손질한 다음에 소금을 뿌려서 구워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를 준비했다면 재료를 준비하고 나서 이제 무침 조리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전처리된 식재료에 무침 양념을 사용하여 용도에 맞게 싱싱한 거는 날것으로 하고 삶아서 간을 해서 무치는 경우도 있더라.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능력 단위로 봤을 때 재료를 준비하고 조리하고 담기 순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조리는 여러분들이 갑오징어 명란무침 조리를 어떻게 하는지 정도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론 문제로 나왔을 때 풀 수 있을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담는 그릇은 너무 화려하거나 큰 접시 담지 않고요. 정말 소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무침 그릇이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틈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깊이가 있는 그릇이 잘 어울리고요. 무침 요리의 완성을 위해서는 된장, 청주, 소금, 흰깨 등의 조미료가 쓰인다. 끄떡끄떡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무침에서 많이 쓰이는 일식조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곁들임 재료가 요거 시소잎, 차조기잎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차조기잎, 시소잎 나오는 직업도 있지만 대부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깻잎으로 대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채소 중에 가장 비싸게 생긴 게 깻잎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깻잎이 약간 더 둥그렇게 생겼다면 시소잎은 약간 뾰족뾰족하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찬물에 씻어서 물기를 제거하여 용기에 담고 젖은 면보자기로 덮어서 싱싱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곁들임이라고 나왔는데 힘이 하나도 없이 다 죽어버리면 맛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기왕에 쓰는 곁들임이라면 차조기잎이나 시소잎 혹은 깻잎 같은 경우는 싱싱하게 보이게 해주고요. 또 하나 일식에서 많이 쓰는 무순, 아시죠? 약간 알싸한 맛이 나는 곁들임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갑오징어 명란무침에도 무순을 씁니다. 끝부분을 다듬은 후 찬물을 씻어서 물기를 제거하여 또한 면보자기를 덮어서 싱싱하게 보관해 주는 게 곁들임 재료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무침조리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국물조리입니다. 교수님 섹션 3인데 왜 두 번째라고 하세요?
일식 조리 개요가 섹션 1에 해당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 능력 단위는 총 9개로 나뉘어져 있는 것 중에 두 번째가 국물 조리가 되어진다라고 쫓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물은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뭐 한식 하시는 분들, 양식 하시는 분들, 중식 다 거쳐왔던 분야이지만 일식에서 국물 요리라고 한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 거의 비슷하죠.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맑은 국물이 있느냐 혹은 탁한 국물 요리냐로 나뉘어지는데 일본 요리, 코스 요리를 회성 요리라고 합니다. 그 코스에서 보통 맨 처음에 많이 나오는 맑은 조개 맑은 국이나 도미 맑은 국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기능사 메뉴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더라. 도미가 아까 제가 제일 다루기 힘들다라고 하셨어요. 도미 맑은 국이 굉장히 쉬운 듯 하지만 도미를 다루지 못한다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메뉴입니다. 맑게 끓이셔야 돼요. 키포인트는. 두 번째, 탁한 국물 요리는요. 식사하고 함께 내는 요리예요. 그래서 탁하다라고 하면 대부분 일식에서는 된장을 풀어서 만들겠죠. 그래서 미소를 이용한 된장국, 술찌개미를 이용한 국물 같은 것을 탁한 국물 요리로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물 요리의 구성을 보게 되면 완다네라고 해서 주재료가 있고 쯔마라고 하는 부재료로 나뉘어지면서 마지막에 향을 내는 스이구치까지로 나뉘어집니다. 구분을 조금 해주시면 좋습니다. 주재료 완다네를 보시게 되면 뭐를 도대체 국물 요리에 주로 쓰느냐. 도미나 대합과 같은 어패류를 많이 쓰고요. 조개류도 굉장히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쯔마, 부재료에는 이런 것들 외에도 채소나 해초류 이런 것을 많이 써서 맑은 국과 된장국에 이렇게 나뉘어지게 끓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향, 스이구치는 단어를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물 요리에서 향을 내주는 스이구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주재료의 맛을 살려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향을 내주게 하기 위해서. 산초! 산초가루 아시죠? 그래서 많이 써요. 산초가루가 그 독특한 향. 거기다가 시소 아까 청차조기잎, 깻잎 써준다고 했고요. 향이 또 강해요. 겨자나 그다음에 와사비 많이 쓰겠죠. 회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향을 내주기 위한 종류 중에 하나다, 재료 중에 하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물 우려내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맛국물 재료의 종류와 특성입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는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데 맛국물을 내기 위해서 일식 재료에서는 무엇을 쓰나요? 라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쓰오부시, 가다랑어포. 이제 일식 하시는 분들 자주 보시게 될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 요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재료가, 가장 빈번하게 쓰는 재료가 가쓰오부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다랑어포. 그 일식 국물의 독특한 향 있죠? 그걸 내주는 원료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독특한 감칠맛이 납니다. 그 특유의 향이 나요. 그래서 요거 가쓰오부시 써주고요. 다시마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해조류, 멸치나 새우 같은 것도 많이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맛국물의 종류는요. 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론과 실기로 다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곤부다시, 1번 다시, 2번 다시, 리보시 다시 다 알아두고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곤부다시입니다. 곤부다시라고 하는 거는요. 다시마 다시예요. 수업을 하다가 실기 수업을 하다가 제가 곤부다시를 만드세요. 1번 다시예요. 라고 말할 거예요. 곤부다시라고 하면 다시마만을 이용한 거예요. 다시마만. 다른 거 넣으면 안 돼요. 다시마만. 찬물에 담가 천천히 맛을 우려내는 경우와 찬물에 다시마를 넣고 끓어오르기 직전까지 끓여서 만든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곤부다시. 1번 다시, 이츠반 다시라고 하겠죠. 일본어로. 그래서 1번 다시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마랑 가다랑어포를 이용해서 짧은 시간 안에 맛을 우려낸 최고의 맛과 향을 지닌 맛국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이에요. 이거를 한 번 더 우려내면 2번, 니반 다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니반 다시, 1번 다시를 만들고 난 후에 다시마 가다랑어포를 재활용해서
재료에 남아있는 감칠맛 성분을 약한 불에서 천천히 우려내서 만들어주는 막국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번 다시처럼 향이 진하진 않아요. 이미 한번 우려낸 것을 쓰기 때문에 조림이나 된장국에, 즉 국물의 향이 조금 적어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거로 2번 다시, 니반 다시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조리기능사 메뉴에서는 곰부 다시나 1번 다시를 대부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상대적으로 니보시 다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쪄서 말린 멸치나 새우 등의 해산물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중요합니다. 곰부 다시, 이츠반 다시, 니반 다시, 니보시 다시. 헷갈려요, 교수님. 일본어라서 1번 다시, 2번 다시, 그다음에 다시마, 다시 뭐 이렇게 외워주시면 훨씬 더 잘 들어오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일식 요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암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 요리 조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재료, 부재료 잘 조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향미 재료를 곁들여서 국물 요리를 완성하고요. 막국물의 종류에는 1번, 2번, 다시마 이거 이외에도 다른 많은 국들이 있더라. 끝. 어렵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했던 다시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조림으로 가겠습니다. 조림, 우리가 한식 요리를 이미 하신 분들이라면 조림 어렵지 않겠죠. 조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와 국물을 함께 끓여서 재료와 국물을 함께 끓임으로 인해서 그 국물이 재료 속으로 맛이 스며들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을 조림이라고 하겠죠. 밥 반찬으로 곤다테, 식단을 마무리 짓는 역할을 해줍니다. 야채 니모노는 야채를 기본 다시만 넣어 살짝 조리는 담백한 요리가 되어진다. 조림, 담백하게 만들어서 마지막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림 재료 준비 및 종류를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패류나 육류, 채소류, 버섯류, 두부 등을 재료의 특성에 맞게 손질하고 메뉴에 맞는 양념장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조금 나눠놨는데 여러분들이 다 외워주면 혹은 일본어 공부를 하신 분이거나 일식 요리를 직접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업장에서 솔직히 일본어가 난무할 거예요. 이미 일식 요리를 배우고 계시는 분들, 이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 큰 소리로 저를 따라서 읽어주시는 게 그래도 한번 들어봤어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니스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스게. 어패류의 설탕과 정종을 먼저 넣어 끓이면서 알코올을 먼저 제거시킨 다음에 간장과 물을 넣어 졸여주는 방법을 니스게라고 합니다. 시라니, 하얀 야채 조림을 말하고요. 된장, 미소가 된장이었으니까 대부분 지금 니가 들어가면 조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식초로 졸여지면 스니, 엿이나 조청을 넣어 달고 윤기나게 졸이면 아메니, 민물고기 조림은 간로니, 야채를 섞어 졸이면 우마니가 되어진다. 그래서 니가 들어가면 대부분 조림의 의미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림 하기로 들어갈게요. 재료에 따라 조림 양념을 만들고 불의 세기와 시간을 조절해서 윤기 나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일식 요리는 다시물을 기본으로 많이 쓰면서 달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왜 일본 요리가 왜 이렇게 들쩍지근하다 난 싫다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설탕이나 요 미림 같은 걸 많이 쓰기 때문에 미림, 맛술이라고 하죠. 술에다가 이것저것 좀 달달한 성분들을 섞어서 만들어준 걸 미림, 맛술이라고 하는데 정종도 그렇고 약간 들쩍지근한 맛을 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초는 냄새 제거 및 근체류를 희게 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넣어주는 것이 좋고요. 소금은 설탕보다 입자가 작아 스며들기 쉽기 때문에 처음에 넣으면 재료 표면을 단단하게 해서 다른 조미료가 스며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술이나 설탕을 넣어서 처음에 조림을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나옵니다. 5번. 조림용 뚜껑 뭐라고 하냐면 오토시부타. 중요해요. 잘 나와요. 조림 요리에서 사용하는 냄비보다 약간 작고 나무로 된 뚜껑으로 냄비 안에 들어가는데 국물이 끓어서 뚜껑에 닿았다가 다시 떨어져 맛이 고르게 스며들도록 하기 위한 도구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조림 냄비가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주는 뚜껑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조림용 뚜껑을 뭐라고 한다? 오토시부타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토시부타를 시험장에 가져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도미조림 같은 게 나왔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그 쿠킹 오일을 접어서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덮어서 씌워서 익혀주는 그 방법도 있고 혹은 그릇을 덮어서 오토시부타의 역할을 해주면서 졸여주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토시부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마지막 조림 담기입니다. 조림의 특성에 맞게 기물을 선택해야 되겠죠. 곁들임 채소로는 이러한 것들을 사용이 되며 주재료의 맛을 부각시키기 위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너무 강렬하게, 너무나 화려하게, 너무나 많이 쓰지는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룰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류로 가겠습니다. 일식에서도 면을 많이 쓰죠. 양식만 면을 쓰는 것이 아니고 중식만 면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일식에서도 면을 씁니다. 그래서 야끼우동과 메밀소바를 만들어야 되는데 면의 종류와 특징입니다. 소바 들어보셨죠? 메밀소바. 메밀가루로 만든 국수로 관동지방의 대표적인 음식이 되어지는 게 소바입니다. 저는 여름에 메밀소바 되게 좋아해요. 차갑게 와사비랑 무 갈아진 거 넣고 먹으면 맛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이 소바는요. 차가운 것도 있지만 따뜻하게 먹는 소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예문에서 따뜻하게 소바를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메밀소바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국물이나 혹은 차가운 간장에다가 섞어서 찍어 먹는 요리를 말합니다. 우동 아시죠? 우동. 밀가루를 넓게 펴 만든 굵은 국수로 대표적인 일본 요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라멘 나왔어요. 라멘도 종류가 일본에 가서 보시면 어마무시 많습니다. 즉 면과 국물로 이루어진 일본의 대중 음식으로서 중국의 국수 요리인 남멘을 기원으로 한 면 요리라고 보는데 일본식 된장으로 맛을 내면 미소라멘, 소금으로 맛을 내면 시오라멘, 간장으로 맛을 내면 쇼유라멘, 돼지뼈. 아까 요거는 우리가 일식 처음에 하실 때 배웠어요. 미소, 시오, 쇼유 다 배웠기 때문에 알아 하지만 하나 더 추가로 보자면 돼지뼈로 맛을 낸 라멘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코츠 라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 암기예요. 돼지뼈로 맛을 낸 게 뭐다? 돈코츠 라멘이더라. 소면으로 가겠습니다. 좀 얇은 면을 말하겠죠. 소면. 밀가루 반죽을 길게 늘려서 막대기에 면을 감아 당긴 후 가늘게 만들어주는 국수를 말하는데 남면, 앞면, 절면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크게 구분이 되어진다라는 것도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국물의 종류입니다. 찬 면류의 막국물이 있고요. 볶음류 막국물이 있고 따뜻한 면류의 막국물이 있습니다. 찬 면류 같은 경우는 다시와 진간장과 맛술의 비율이 다시가 7대 1대 1의 비율로 끓여서 식혀서 만들어주고요. 따뜻한 면류 같은 건 똑같은데 다시물을 훨씬 더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관동 지역이 관서 지역보다 맛이 진하고 단맛이 좀 강한, 그러니까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나고요. 곁들임 재료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가른 생강, 그다음에 텐가스, 아게다마, 실파, 김 등을 곁들임으로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볶음류의 막국물은요. 메밀국수와 우동이 대표적인 요리인데 간장 대 청주 대 맛술의 비율을 1대 1대 1의 양념 비율에 후추를 첨가해서 만들어주게 되면 다시 그러니까 볶음, 야끼우동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볶음. 그다음 따뜻한 면류의 막국물은 가다랑어포나 멸치, 두부가라시, 고춧가루를 재료로 추가해서 진한 맛을 내기도 해주는 게 바로 따뜻한 면류의 막국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하기는 쉽겠죠. 면 종류에 맞게 막국물과 주재료, 부재료 조리하고 향미 재료를 첨가해서 면국물을 완성해 주고요. 면조리 같은 경우는 면 요리에 맞게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조리, 지금 똑같아요. 재료를 준비하고 조리를 하고 담기 순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용도에 맞춰서 면을 쓰고 용도에 맞는 국물을 만들어서 조리를 하는구나 라고 크게 그림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담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릇을, 면을 담아야 되는데 따뜻한 그릇인지 찬 그릇인지 구분해 줄 것, 깊이가 어느 정도 있을 것,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나눠줄 수 있다는 것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일식 요리 같은 경우도 문제가 5개 미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요. 실기와 병행을 하시면 훨씬 이해가 빠른 부분이 일식이라고 훨씬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밥류로 가겠습니다. 밥. 밥은 지으려면 똑같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같은 종류의 품종의 쌀을 쓰는데 쌀을 먼저 씻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리 원리에서 했던 파트입니다. 3번 정도 씻어주고요. 영양 손실을 막고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흐르는 시간에 단시간 작업을 해준다라는 거. 침지, 잠깐 담궈 놓는 것을 말합니다. 쌀의 품종과 생산 연도, 온도, 시간 등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 호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30분 정도만 침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밥을 짓기는 수분의 함량을 65% 전후로 해서 중량의 1.0에서 1.5배 정도로 되어주고요. 호화가 60도에서 시작을 하면서 100도씨에서 20-30분 정도 두게 되면 호화, 밥이 다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조리 원리 파트에서 곡물, 전분의 변화 중에서 호화, 노화, 호정화 했던 것에 같은 연계선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식에서 밥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앞에서 한 파트가 계속 나와지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보고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뜸을 들여줘야 되겠죠. 경도가 5분 정도일 때 가장 높고 15분 정도일 때 가장 낮게 나타나면서 15분 정도 뜸을 들여주게 되면 맛있는 밥이 되어지더라. 밥을 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밥을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식에서 밥조리를 보시게 되면 이제 녹차밥과 덮밥이라고 하는 걸로 크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녹차밥, 오차즈케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녹차밥, 오차즈케. 밥에 녹차 우린물을 넣어서 만든 요리예요. 그래서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오차즈케 같은 경우.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 이 녹차밥에다 뭐랑 먹냐면 우메차즈케, 매실장아찌라든지 뭐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먹어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연어구이 같은 거. 향미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와사비나 참깨나 김 같은 거를 추가해서 오차즈케라고 하는 거. 용어는 조금 알고 계신 게 좋아요. 아, 녹차밥이었지, 오차즈케지 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3번째, 덮밥류로 갈 건데 돈부리모노 들어보셨죠? 덮밥. 요새는 이제 외식 산업이 너무 발달을 많이 해서 일식당도 눈에 띄게 있는 곳들이 많아서 가셔서 아마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돈부리모노를 줄여서 돈부리라고 합니다. 돈부리. 아, 돈부리가 나오면 덮밥이구나 라고 아셔야 돼요. 사발 형태의 깊이가 있는 식기를 돈부리라고 해요. 식기 자체. 밑이 두꺼운 것을 돈부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밥과 반찬을 함께 담아서 제공해주는 요리를 돈부리모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그릇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찬으로 올리는 요리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규동 들어보셨죠? 소고기 조림 얹어주는 것을 규동이라고 하죠. 그렇죠? 소고기, 덮밥 같은 거 규동. 운하동, 그래서 운하라고 하는 게 장어, 운하기가 장어였는데 운하기 돈부리를 줄여서 운하동이라고 해요. 찌거나 구운 장어를 얹어주는 경우, 튀김을 얻어주면 덴동, 참치회를 얹으면 데카동, 돈가스를 썰어 얹으면 카츠동, 조리한 닭고기나 달걀 조림을 얹어주면 오야코동, 여러 가지 회를 얹어주면 카이센동, 돼지고기 구이를 얹어주면 부타동이라고 한다. 라는 것도 조금 구분해 주시면 좋겠죠. 특히나 우리가 조리에 쓰시는 건 규동을 보실 거고요. 운하동이라든지 가츠동, 텐동 정도는 여러분들이 메모해 두시고 기억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덮밥에 쓰이는 냄비를 보겠습니다. 돈부리나베 들어보셨죠? 돈부리나베. 작은 프라이팬 모양으로 생겨서 손잡이가 직각으로 놓여 있으며 막국물이 너무 졸여지지 않도록 뚜껑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후라이팬처럼 생겨서 이렇게 직각으로 올라가 있어요, 손잡이가.
밥에 올리는 과정에서 힘을 적게 주게 하기 위해서 턱이 낮고 여기 턱이 굉장히 낮아요. 그 다음에 가벼워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덮밥에 쓰이는 고명의 종류와 특성은 고명은 식재료가 가지는 맛과 향과 색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여기 올려지는 고명에는 김이나 고추냉이, 실파, 대파, 양파, 무순, 쑥갓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 덮밥, 일식 메뉴 중에서 하나인데 이 돈부리 나베를 쓸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통 후라이팬이나 냄비에다가 나베 소스를 만들어서 밥은 다 돼서 나와요. 그 위에다 덮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쓴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릇, 냄비는 뭐라고 한다? 돈부리 나베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암기. 마지막 죽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죽입니다. 죽도 여러분들이 종류와 조리법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해주시면 좋아요. 요거는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요. 일식 문제에서 굳이 내자면 죽에서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거 좋습니다. 오카유가 있고요. 오카유, 파츠나 쌀 등의 곡류에 물을 충분히 넣고 부드럽게 끓여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죽이 오카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시라가유 같은 경우는 흰쌀로만 해준 거. 그다음에 료도가유라고 하는 건 녹두로 지어진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모르더라도 오카유 알아두시고요. 파츠로 지은 죽은 아즈키가유, 감자나 고구마를 넣어주면 이모가유. 그러니까 일본어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를 넣어주면 차가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보거에 가시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조우스이라는 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조우스입니다. 보거 냄비. 냄비나 전골을 먹고 나면 어때요? 국물이 남아있잖아요. 그 막국물에다가 밥을 넣어서 끓여서 그냥 부드럽게 만들어준 죽을 뭐라고 하냐면 조우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장국죽처럼 죽이 푹 퍼지는 느낌이 아니라 밥에다가 왠지 물 말았는데 좀 더 많이 말아놓은 오랫동안 좀 끓인 물? 이런 느낌으로 해주는 것을 조우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끓여 먹는 죽이보다 조우수이가 된다. 그래서 보거에서는 조우수이를 만들라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조우수이에 대한 의미도 조금 기억하고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초회로 가겠습니다. 초회도 많이 보실 거예요. 여러분이 해삼초회라든지 문어초회가 있는데 초회는 산미가 있어요. 새콤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새콤해. 그렇다면 식욕을 증진시켜주면서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겠죠. 날 것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재료의 신선도를 잘 보고 선별해야 되며 식초를 써요. 산미가 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식초를 쓰겠죠. 그래서 피로회복에 도움을 되면서 여름철에 굉장히 많이 먹는다. 초회를 조리할 때 유의할 사항을 보시게 되면 어패류는 수분과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소금을 쓰고요. 채소류는 소금에 씻거나 소금에 절여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건조된 재료를 쓰기도 해요. 초회라고 해서 꼭 생것만 쓰는 건 아니고요. 건조된 재료가 나왔을 경우에는 물에 불려서도 쓴다라는 것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초회 조리를 볼게요. 곁들임 재료 약구미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약구미 중요해요. 약구미. 약구미를 만들어라. 모미지 오롯이가 뭔가요? 이런 내용들 나옵니다. 요리에 첨가하는 향신료나 양념으로 향기를 발하여 식욕을 증진시켜주는 역할을 말하는데 튀김에서는 왜 무즙 갈아놓은 거 있죠? 그게 약구미로 많이 가고요. 우리 메밀국수, 메밀소바 만들어 놓으면 옆에 간장물 가잖아요. 이렇게 실파 와사비까지 같이 있는 거. 그 실파 와사비를 쓰는 게 약구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동에서는 매콤한 고춧가루 같이 생겨있는 거 시치미를 쓰고요. 이런 것들 다 약구미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향기를 내주고 양념을 써주는 역할. 모미지 오롯이 중요합니다. 고추즙, 좋은 고춧가루에다가 무즙에다가 그걸 넣어서 색깔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미지 오롯이. 빨간색을 띤 무즙이라고 하는데 붉은 단풍을 물들인 것처럼 적색을 띠기 때문에 모미지라고 이름 붙여주면서 본즈나 초회에 곁들여서 사용하는 게 모미지 오롯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보거 같은 거 하실 때 이제 일식이나 보거를 하시는 분들 모미지 오롯이도 좀 많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물을 강판에 다 갈아서 매운맛을 없애서 물에 담가 놓은 다음에 물기를 꼭 짜고 고운 고춧가루를 해서 이렇게 언덕처럼 만들어줄 거예요. 그것을 모미지 오롯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초에는 제공 직전에 묻혀서 색에 맞게 담아내면서 그릇도 작으면서 깊이가 있는 것이 좋더라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8번째 롤 초밥 조리로 가겠습니다. 롤 초밥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초밥이라고 하는 건 스시 들어보셨죠? 나 일식 좋아해. 그럼 대부분 다 스시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생선을 장기간 보존할 방법을 찾던 중에서 곡물로 밥을 지어서 함께 두었더니 자연 발효가 되면서 더 오랫동안 먹을 수 있게 됐네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초밥은 그래서 밥이 일단 필요하겠죠. 밥은 탄력이 있는 것이 좋고요. 배합초를 넣어서 밥이 맨밥이 아니잖아요. 약간 새콤달콤한데 강렬하지 않은 새콤달콤한 그걸 배합초라고 합니다. 넣어서 흡수성이 좋은 밥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햅쌀 같은 경우는 묵은 쌀에 비해 수분이 많기 때문에 초밥용 초를 뿌렸을 때 흡수율이 낮아 질퍽한 밥이 되기 때문에 햅쌀보다는 묵은 쌀이 훨씬 더 초밥 만들기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게 만들면 초밥처럼 그렇게 맛없는 초밥은 또 없어요. 약간 되직하게 꼬들하게 만들어야 맛있게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고추, 냉이, 와사비 많이 쓰죠? 와사비 찍잖아요. 그래서 톡 쏘는 매운맛 성분이 생선 냄새를 제거하고 강력한 살균 작용과 위장 자극을 통해서 식욕을 촉진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거, 시험용으로 쓰는 건 전부 다 분말 와사비예요. 가루로 되어 있는 거 있으시죠? 찬물에 개어서 쓰시면 돼요. 찬물과 물을 동량으로 섞어서 랩에다 씌운 다음에 놔뒀다가 쓰시면 되고요. 생와사비는 굉장히 비싸죠. 우리가 고품격 일식 정통집에 가서 보시면 대부분 우리는 생와사비를 써서 이렇게 나옵니다. 강판에다 직접 갈아서 쓰고요. 필요할 때 손질한 다음 바로바로 갈아서 씁니다. 그래서 매운맛은 중단과 상단에 많이 분포해서 위쪽부터 조금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강 같은 경우도 초밥조리에 곁들임으로 많이 써요. 그냥 점여서 식초에 절여놓아서 붉게 만들거나 데쳐서 매운맛에다가 약간 그 새콤한 걸 넣어서 만들어주는 생강의 방법이 있고요. 시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청차조기피라고 해서 열매는 자소자, 잎은 자소엽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살균 작용이 있어서 식중독 예방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면서 곁들임으로 이래서 시소잎을 쓰는구나. 그냥 예쁘게 하려고 하는 것만은 아니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동 참치 같은 경우는 식염수에 해동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참치 초밥이 있고 회초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 정도의 물에다가 겨울철에는 이 정도의 물에다가 봄, 가을에는 이렇게 식염수의 농도와 온도가 달라진다라는 거 참고로 봐주시고요. 오보로 들어보셨나요? 오보로. 흰살 생선의 살을 삶은 다음에 수분을 날려버려요. 거기다가 핑크색으로 색을 입혀서 설탕, 소금으로 간을 해서 사용을 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좋은 식당에서는 오보로를 직접 다 만들지만 이제 조금 저렴하게 하고자 그러면 오보로 가루를 팔아요. 굉장히 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김초밥 만드시게 되면 오보로를 깔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생선살을 정말 쪄서 수분을 다 말려서 보들보들하게 해서 색깔을 내서 만들어 놓은 게 오보로라고 보시면 돼요. 오보로도 조금 친근해지셔야 되는 용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롤 양념초 조리의 초밥 종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워두세요. 김초밥, 막기즈신데 굵게 마른 김초밥은 후토마키라고 하고요. 가늘게 마른 김초밥은 호소마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굵구나, 가호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굵은 게 후예요. 후. 가는 게 호예요. 호. 가는 거 호호호. 굵은 거 후후. 느낌도 그렇죠?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초밥은 보통 한 장의 김을 다 쓸 거예요. 굵게 말아줄 거고. 가늘게 마른 김초밥, 참치김초밥 같은 경우는 김을 반 잘라서 2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종류가 달라집니다. 오이김초밥은 가파마키, 참치김초밥은 데카마키라고 하고요. 대마키 하실 손말이 김밥. 그래서 이렇게 생선초밥, 구남초밥, 유부초밥 이런 것들 다 손말이 초밥이다, 김밥이다, 대마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합초의 조리입니다. 보통 밥 15에 배합초 1 정도의 비율을 기본으로 해주고요. 김초밥은 배합초의 비율을 조금 더 적게 하고
생선초밥은 배합초의 비율을 조금 더 높게 해서 그 생선의 비린내가 생기지 않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초밥을 고루 섞는 방법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이렇게 대나무 통처럼 생긴 거 이걸 한길이라고 해요. 뜨거운 밥을 옮겨 담고서 배합초를 뿌린 다음에 나무 주걱으로 밥알을 눌러서 하시면 안 되고요. 결을 살려가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밥알이 깨지지 않도록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한 번씩 위아래를 뒤집어주면서 배합초가 골고루 섞여주게 해줄 것. 그다음에 부채바람은 밥에 배합초가 충분히 스며들었을 때 부채질을 해야지 왜 잘 모르는 사람이 나 본 거 있어 그러고 부채를 막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배합이 스며들지 않았는데도 막 뜨거운데 불기 시작하면 초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스며든 다음에 부채바람을 붙이는 것이 맞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초밥 도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판, 사메가와 긴발, 마키스, 눌림상자, 상자 초밥과 같이 눌러서 형태를 만들어주는 기구, 초밥 버무리는 통, 대나무통, 한길이라고 했습니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호내눕기도 알아두세요. 뼈 뽑기인데요. 그 생선을 하다 보면 도미도 그렇고요. 너무 가시가 길어서 안 빠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쪽집게처럼 생긴 거 있어요. 그걸 호내눕기라고 하는데 그거로 가시를 다 빼주는 방법입니다. 초밥 밥통은 샤리비치라고 해서 초밥을 만들기 위해서 밥을 보관하는데 사용하는 기구가 되어진다. 초밥은요. 너무 따뜻해도 안 되고요. 반대로 차가우면 더 맛이 없겠죠. 그래서 약간 왜 초밥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미지근한 느낌? 그 정도가 제일 내 온도 정도가 가장 맛있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입에 넣으면 부드럽게 느껴지는데 너무 부드러우면 만들어줄 때 다 으깨져 버리니까 단단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밥이 좀 어렵습니다. 롤초밥 같은 경우는 곁들임에 락교 보신 적 있죠? 하얀색 파 머리로 절여놓은 거. 초밥 간장, 진간장에 니기리미리, 알코올 제거를 한 미림, 니기리 사케, 알코올 제거 정종을 혼합해서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인 간장보다는 이상하다 우리가 먹는 진간장보다 별로 안 짜네? 이렇게 약간 싱겁게 만들어야 찍어 먹었을 때 훨씬 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알에 찍는 게 아니라 옆으로 돌려서 생선에 찍는 거. 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섹션 8까지가 여러분 책에 있고요. 자, 이제 빠져있는 두 섹션이 남아 있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제 영상을 꼭 보셔야 되고요. 제가 PDF 파일로 다 카페에다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확인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찜조리입니다. 찜. 일식에서 찜조리는 생선, 조개류, 채소류 등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해서 수증기로 익혀준 거겠죠? 그거를 찜이라고 합니다. 찜은요, 소재를 부드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형태와 맛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기 때문에 차갑게 식어도 딱딱하게 변하지 않는 그게 바로 찜이라는 거예요. 조림하고는 조금 또 달라요. 수증기로 이용해 주는 건데 찜통에 갇혀있던 비린내와 냄새 제거가 조금 어렵다라는 것을 찜이라고 하는 건 조림하고 좀 다르게 비린내가 좀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찜조리의 종류입니다. 조미료에 따른 분류를 보시게 되면 술찜, 사카무시, 된장찜, 미소무시, 소금찜, 시오무시. 봤더니 이제 일식 용어가 조금 눈에 보이네. 미소도 보이네. 시오도 보이네.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술찜에다가 해주는 본스가 어울리는, 된장찜은 된장을 넣어서 해주는 찜, 소금찜은 술을 넣지 않고 소금을 뿌려서 쪄주는 방법. 재료에 따라서는 어떤 재료에 따라서 무청, 순무를 강판에 갈아 재료를 듬뿍 올려서 찐 요리, 순무찜, 가브라무시라고 하고요. 메밀국수를 삶아 재료 속에 넣고 표면을 흰살 생선으로 다양하게 감싸서 찐 요리, 신주찜, 신주무시라고 하고요. 상용찜, 조요무시, 산마를 곁들여서 해주는 거, 찐 찹쌀을 불려서 해주는 거, 도묘지무시. 그러니까 지금 다 찜이라고 하는 게 무시가 되는구나. 이렇게 연상으로 아실 수가 있겠죠? 벚꽃 잎사귀찜, 섬나무찜, 달걀 노른자위찜,
무시라는 얘기가 나오면 아, 찜이구나. 재료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어지는구나 라는 것도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외우려고 하면 머리 아파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들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질주전자찜, 도빅무시라고 해서 주전자에 찜 주전자에 넣고서 해주는 찐 요리. 부드러운 찜 같은 것이 있고요. 호네무시라고 해서 치리무시라고도 하면 뼈까지. 아까 호네누키 하면 뼈에 있는 가시 빼주는 핀셋 같은 거였잖아요. 호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뼈까지 익혀서 감칠맛이 우러나오게 하는 것이 호네무시가 된다. 전부 다 지금 찜을 하고 있다. 그럼 방법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찜통은 무시키라고 해요. 무시니까 거기다 그릇이니까 무시키. 바닥이 넓고 높이가 낮은 것이 열의 손실을 적어서 시간적, 경제적으로 좋고요. 먼저 불을 붙여 증기를 올린 다음, 그러니까 처음부터가 아니라 증기를 올려서 끓기 시작한 다음에 요리를 완성하는 게 좋더라. 가능하다면 높이는 높지 않고 바닥은 적당히 넓고 넓은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통 10분에서 30분 정도면 찜이 거의 다 완성이 되고요. 물의 양이 많으면 증기가 오를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많으니까 너무 물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뚜껑이 붙어있는 증기가 요리에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통 뚜껑에다가 면보를 대거나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메뉴는 달걀찜이 있습니다. 물이 똑똑똑 떨어지면 잘 안 익기 때문에 증기가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게 요령입니다. 찌는 도중에 물을 보충할 때에는 찬물을 넣게 되면 온도가 떨어지면서 맛이 없으니까 뜨거운 물로 보충해 주는 것이 좋더라라는 거죠. 담는 거 볼까요? 특성에 따라 기물을 선택하여 재료의 형태를 유지하고 곁들임을 첨가하여 완성을 해주는데 찌고 나면 뭔가 찍어 먹을 소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약구미, 들어봤어. 약구미 뭐였죠? 실파 쫑쫑쫑 썬 거랑 모미지 오롯이랑 레몬이랑 이렇게 곁들임을 놔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본즈 소스, 식초, 간장, 다신물. 이제 나중에 저랑 실기를 보시게 되면 식간다 하고 외우세요라고 할 텐데 1대 1대 1로 해서 찍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찜! 여러분의 책에 없는 파트 섹션 9이었습니다. 마지막 섹션 10으로 가겠습니다. 구이까지 해주시게 되면 일식의 능력 단위가 모두 다 끝이 납니다. 구이를 보겠습니다. 구이는요, 생선, 육류, 가금류, 조개류 등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해서 직접 구이와 간접 구이로 구워주는 조리법을 말합니다. 구이는 가열 조리 방법 중에서 가장 오래된 조리법으로서 불이 직접 닿는 직화구이와 오븐과 같은 재료나 재료를 써서 직접 열을 차단하여 굽는 간접구이가 있더라. 이미 여러분들이 그 기초조리 실험에서 다 했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구이가 뭔지도 아시죠? 그래서 구이 같은 경우는 열에다 직접 노출이 되어지기 때문에 표면이 굳어 재료가 가지고 있는 감칠맛이 새어나오지 않아서 훨씬 더 맛이 좋은, 불에 직접적으로 해준 것들이 훨씬 더 맛은 좋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맛있는 구이를 해주기 위한 준비를 한번 볼까요? 굽기 전에 반드시 간장이나 소금 등의 밑간을 해줘야 되겠죠. 밑간을 해주고 구워주는 거예요. 구이에서 불 조절은 매우 중요한 기술로 일반적으로 기름기가 많은 생선류, 가금류는 낮은 온도에 서서히 구워서 기름기를 빼면서 구워주는 게 맞고요. 조개류 등과 담백한 생선은 높은 온도에서 빠르게 구워야지만 딱딱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선, 우리가 생선 구이를 할 건데 한식에 했던 생선 양념구이와는 다르게 거기도 물론 직화로 하지만 일식에서의 생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삼치 소금구이를 할 거예요. 직화를 이용해서 센 불에 놓고 빠르게 구워야 딱딱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시라이라고 해서 곁들임 요리는 구이를 돋보이게 하는 요리로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 같은 것도 다 국화 모양 썰어서 삼치 소금구이 옆에다 곁들임, 아시라이를 둔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꼬치를 할 때 꼬치를 돌려가면서 구워야 생선이 붙지 않아서 부서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쇠꼬챙이 이렇게 꽂아서 삼치 소금구이를 해주시는 겁니다. 구이조리 한번 분류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오 나왔네, 시오. 뭐예요? 소금이었죠? 소금구이. 소금구이. 데리야끼.
양념간장구이예요. 구이에다가 양념간장을 발라서 구워주는 방법. 소고기 간장구이가 대부분 이렇게 할 거고요. 미소야끼, 된장에다가 재워놨다가 구워주는 방법. 조리 기구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스미야끼라고 해서 숯불에 구워주는 구이, 철판 위에서 구워주는 거 태판야끼 들어보셨죠? 철판구이. 꼬치를 꽂아서 굽는 구이는 쿠시야끼. 쿠시야끼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쿠시야끼. 노보리 쿠시랑 오기 쿠시로 나뉘어지는데 은어처럼 작은 생선을 통으로 구울 때 쇠꼬챙이를 꽂아주는 방법으로 생선이 헤엄쳐서 물살을 가로질러 올라가는 방향이다라고 해서 노보리 쿠시, 올라가는 모양이라고 해서 오기 쿠시 같은 경우는 자른 생선살을 꽂을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앞쪽은 폭이 좁고 꼬치 끝쪽은 넓게 해서 꽂아서 부채 모양으로 붙여진 이렇게 꽂아주는 방법을 말해요. 오기쿠시. 그 다음에 가타즈마오레쿠시, 류즈마오레쿠시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두세 개의 꼬치를 쿠시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생선 껍질 쪽을 도마 위에 놓고 한쪽 앞쪽만 말아 꽂는 방법을 가타스마오레, 양쪽을 다 말아 꽂는 방법을 류즈마오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오징어나 장어 등 칼집을 많이 내서 쓰기도 한다. 누이쿠시, 주로 오징어와 같이 구울 때 많이 휘는 생선에 얘네들은 이렇게 휘잖아요. 오징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살 사이에 바느질 하듯이 꽂아주는 거예요. 바느질 이렇게 꿰매듯이 해주는 방법을 누이쿠시라고 한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쿠시라고 하는 게 구이 중에서 꼬치를 이용해서 구워주는구나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구이의 올바른 불조리법. 보통 구이는 강한 불, 그러니까 불을 세게 놓고요. 내가 조절하시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개 종류와 새우는 강한 불로 빨리 구워주시고요. 된장절임이나 간장은 타기 쉽기 때문에 불 조절을 좀 약하게 해서 구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민물고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서서히 구워주는 것이 좋더라.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구이 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이를 담을 때는 곁들임을 보통 많이 같이 갑니다. 구이만 단독으로 가기보다는 구이 옆에 놓게 되는 아시라이라고 하는 곁들임을 담는데 거기에 어떠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보시면 당연히 계절에 맞는 재료를 쓰겠죠. 담을 때 구이와 색깔이 맞게 담으셔야 되겠죠. 여기가 뭐 이 색깔인데 너무 튀는 색깔을 한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단맛과 신맛을 적절하게 조화를 해주면서 구이의 맛에 변화를 줄 만큼 맛이 너무 강하면 좋지 않겠고요. 구이가 준데 곁들임이 너무 강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일반적으로 된장구이는 매운맛이 나는 곁들임 재료를 쓰는 게 좋고요. 데리야끼는 단맛이 나는 곁들임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신맛이 나는 곁들임 재료는요. 모든 구이에 다 사용할 수 있더라, 사용하는 편이더라 라고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실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구이를 담는 방법인데 한식하고도 비슷한 부분이에요. 통생선 같은 경우는 머리가 왼쪽, 이거 나 한식에서 배웠어. 맞아요. 같은 방향인데 머리가 왼쪽, 배가 앞쪽, 나의 쪽으로 오게끔 담아주시는 게 맞고요. 아시라이라고 하는 곁들임은 오른쪽 앞쪽에 놓고요. 양념장은 구이 접시의 오른쪽 앞에 두는 게 좋더라라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각생선, 토막을 내어서 구운 생선은요. 껍질이 위를 보이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식에서는 보통 껍질이 아래 가게 했다면 이 조각 토막을 내서 넣는 삼치 소금구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X자로 칼집이 난 거를 보여주게 하면서 껍질이 위를 보이게 해주는 게 좋고요. 넓은 부위가 왼쪽, 아시라이는 오른쪽 앞쪽에 놓고 양념장은 구이 접시 오른쪽 앞쪽에 둔다라는 것도 참고로 봐주시고요. 육류와 가금류는 껍질이 위를 향하게 해서 쌓아 올리듯이 이렇게 약간 탑사듯이 올려주는 것이 훨씬 더 담음새 있게끔 담겨졌다라는 거지 꼭 이래야만 한다라는 건 아니니까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룰이 되어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일식 지금
조리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쭉 들어보시니까 제가 너무 죄송한 부분이죠. 우리가 찜과 구이가 책에는 누락이 되어 있어서 반드시 제 강의를 들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제 교재를 사시고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선택하는 부분이겠지만 혹여라도 놓칠까 하는 염려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언급을 하자면 찜과 구이는 솔직히 어렵지는 않고요. 나와봤자 나올 문제들이 아주 뻔합니다. 찜을 이르는 단위라고 했던 아까 어휘였던 무시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찌는 것의 조리법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이라고 하는 것의 조리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담을 때 요령이라든지 불의 세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만 구체적으로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워낙 능력 단위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읽어드린 파트를 반드시 한번 쭉 소설책 읽듯이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거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말들인데 라고 생각이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책에서 반드시 빠져있는 찜과 구이를 꼭 확인하기를 당부 한번 드리면서 이 단원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셨는지 저랑 빠르게 단원 정리 문제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모니터 앞에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